도시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마천루 그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구름 위에 떠있는 섬과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번잡함이 차단된 그곳은 오직 정막과 값비싼 대리석의 냉기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민서는 익숙하게 마지막 유리 테이블을 닦으며 자신의 희미한 얼굴을 비춰보았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눈동자. 그녀는 이 거대한 성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이곳의 주인 진성그룹의 CEO 강태무. 민서는 그를 일주일에 2~3번, 그것도 스치듯 볼 뿐이었다. 그는 언제나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얼음장 같은 얼굴로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지나쳤다. 민서에게 그는 머나먼 별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병든 이모의 병원비와 월세를 걱정하는 팍팍한 현실이었고, 그의 삶은 숫자 몇 개로 수천억이 오가는 비현실적인 세계였다. 그녀가 이곳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강태무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잠 못 이루는 남자라는 것. 매일 아침 그녀가 출근하면 그의 서재에는 밤새 비워낸 위스키병과 구겨진 서류들이 널려 있었다. 때로는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기도 했다. 민서는 묵묵히 그것들을 치우며 그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짐작할 뿐이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무거웠다. 오후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저녁이 되자 도시 전체를 삼킬 듯한 폭우로 변했다. 창밖으로 번개가 섬광처럼 터질 때마다 펜트하우스의 호화로운 내부가 순간적으로 환하게 드러났다가는 다시 깊은 어둠에 잠겼다. 민서는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다. 보통 이 시간이면 강태무는 외부 약속이 있거나 회사에 남아있곤 했다. 우르릉, 쾅, 바로 머리 위에서 터지는 듯한 천둥 소리에 민서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그때였다. 평소에는 굳게 닫혀있던 그의 침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태무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이 아니었다. 넥타이는 반쯤 풀어 헤쳐져 있었고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으며 그의 눈은 짙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만, 제발 그만해. 그는 허공을 향해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무너진 모습이었다. 그가 자신을 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서재로 향하는 것을 보며 민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규정상 그녀는 즉시 자리를 피해야 했다. 고용주의 사적인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서재 안에서 무언가 요란하게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고통스러운 신음. 민서는 망설였다. 그냥 이대로 떠나야 할까 하지만 그의 신음소리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강태무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깨진 위스키병과 액자가 뒹굴고 있었다. 액자 속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서는 직감했다. 그의 악몽이, 그의 상처가 저 여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거대 그룹에 총수 얼음의 심장을 가졌다고 불리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과거의 악몽에 갇혀 괴로워하는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 순간 민서는 모든 규정과 두려움을 잊었다.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강태무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초점 없는 눈이 민서를 향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듯 혹은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땀으로 젖은 그의 앞머리 아래로 드러난 눈은 깊은 슬픔의 바다 같았다. 누구?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저... 괜찮으세요? 민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공간에서는 이질적이었다. 강태무는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허공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폭우는 더욱 거세지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간헐적인 천둥 소리가 그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듯했다. 그는 다시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워했다. 아니야, 오지마. 제발. 민서는 더 이상 그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그의 등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차마 만지지는 못하고 망설였다. 사장님, 그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꿈이에요. 그냥 나쁜 꿈을 꾸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 그의 떨림이 아주 미세하게 잦아들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민서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희미하게나마 이성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라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하는 듯했다. 나가. 그가 힘겹게 내뱉은 말은 거절이었다. 자신의 가장 치욕스럽고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민서는 일어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한쪽에 있는 작은 담요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스치는 순간 강태무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사람의 온기가 낯설었다. 사고 이후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등을, 자신의 약점을 내보인 적이 없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필요 없어.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민서는 그 속에서 두려움을 읽었다. 그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악몽의 잔상 속에서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나가지 않았다. 대신 서재 구석의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공기처럼 조용히 머물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창밖을 세차게 때리는 빗줄기를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재 안에는 오직 빗소리와 두 사람의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강태무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몸을 떨지 않았다. 그는 담요를 덮은 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어 갔다. 민서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은 소용돌이치는 그의 내면을 신기하게도 잠재웠다. 요구하지도 판단하지도 동정하지도 않는 그저 묵묵한 존재. 강태무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주변을 감싸는 평온함을 느꼈다. 지독한 불면과 악몽 속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안도감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민서의 실루엣이 보였다. 창밖에서 터진 번개가 순간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었다. 가늘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실루엣은 이상하리만치 단단하고 고요해 보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민서는 그의 움직임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제 괜찮으신 것 같으니 저는 이만. 민서가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할 때였다. 강태무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평생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해 본 적 없는 남자의 서툰, 그러나 절박한 한마디였다. 그의 눈은 다시 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악몽이 아직
그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은 것이다. 민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CEO가 아닌 길 잃은 아이가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위험해. 여기서 벗어나야 해. 하지만 그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의 눈에 담긴 절박함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강태무는 그녀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민서는 저항하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땀과 위스키 그리고 깊은 고독의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제발 오늘 밤만 내 옆에 있어줘. 그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그날 밤 도시를 집어삼킬 듯한 폭우 속에서 두 개의 외로운 섬이 처음으로 서로에게 닿았다. 이성과 계급의 경계가 무너진 금지된 밤이었다. 민서는 그 밤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상처 입은 한 영혼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다. 그 하룻밤의 동정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이민서는 낯선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부신 아침 햇살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은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옆에서 곤히 잠든 강태무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진 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날카롭던 턱선은 부드러워졌고 굳게 닫혔던 입술은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평소의 얼음장 같은 CEO가 아닌 그저 지친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민서는 그 얼굴을 보며 죄책감과 수치심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낡은 옷을 주워 입는 손길이 떨렸다. 값비싼 실크 시트와 최고급 가구로 채워진 이 공간에서 그녀는 마치 더러운 얼룩처럼 느껴졌다. 어젯밤 그녀는 그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동정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민서는 그가 깨기 전에 유령처럼 그의 침실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평소처럼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고 어지러운 서재를 정리하고 부엌을 청소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어젯밤의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강태무가 잠에서 깬 것은 전구가 다 되어서였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하지만 이상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끔찍한 악몽의 잔상 없이 맞이하는 아침이었다. 그는 텅 빈 침대 옆자리를 무심코 쓸어보았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온기와 낯선 샴푸 향. 꿈이 아니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은 폭우 소리와 위스키 그리고 절망적인 감정의 파편들로 뒤섞여 있었다. 확실한 것은 그 가사 도우미가 자신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거실로 나왔다. 집은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그가 좋아하는 간단한 브런치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민서가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흠칫 놀라며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일어나셨습니까?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완벽한 사무적인 톤. 그녀의 얼굴 역시 무표정했다. 강태무는 그녀의 얼굴에서 어젯밤의 흔적을 어떤 동요나 기대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마치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실이 강태무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보인 것이 치욕스러웠고 그 순간에 휩쓸린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는 이민서의 존재를 그 치욕의 증거로 인식했다.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침실은 물론이고 서재에도 들어오지 마.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수능적인 태도에 강태무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는 식탁에 앉지도 않고 그대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세워졌다. 강태무는 그녀를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없는 사람 취급했고 민서는 그림자처럼 자신의 일만 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민서는 그날 밤의 일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날 밤을 잊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라고 생각했다. 이모의 병원비 때문에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늘린 탓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속이 메스꺼리고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달 어김없이 찾아오던 그것이 멈췄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올감했다. 아닐 거야. 설마.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자신의 작고 낡은 화장실에서 민서는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다.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선명하게 떠오른 두 줄.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병이 뚜껑에 주저앉아 테스트기를 든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기쁨도 설렘도 아니었다. 오직 차갑고 무거운 절망감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아이, 강태무의 아이,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지독한 공포가 밀려왔다. 이 아이의 존재를 그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핏줄. 그들은 결코 이 아이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은 그저 가난한 고아 출신의 가사 도우미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돈으로 해결해야 할 귀찮은 문제 혹은 그룹의 명성에 흠집을 낼 스캔들 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아이를 지우라고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이를 낳더라도 자신에게서 빼앗아 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겠지. 상상만으로도 피가 차갑게 식었다. 민서는 배를 감싸 쥐었다. 아직 아무런 감각도 없는 평평한 배. 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자신과 강태무의 아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아이.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그에게 알려야 할까 하니 그것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포기해야 할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난 부모님처럼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 아이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핏줄이자 희망이었다. 결정은 한순간에 내려졌다. 떠나야 한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강태무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야 한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끔찍하게 힘들 것이다. 가난과 외로움이 그녀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아이를 빼앗기는 고통보다는 나을 터였다. 한편 강태무의 시간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었다. 이민서가 그를 피하기 시작하고 두 사람 사이에 냉기가 흐르면서부터 그의 악몽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것이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잦아졌다. 빗소리만 들어도, 앰뷸런스 소리만 들려도 그날의 끔찍한 사고가 눈앞에 재생되었다. 약혼녀의 마지막 비명, 찌그러진 차체, 그리고 짙은 피냄새. 그는 다시 위스키에 의존했고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잠들 수 없었다. 회사에서의 그는 더욱 냉혹하고 공격적으로 변했다. 사소한 실수에도 임원들을 몰아붙였고 그의 눈치를 보느라 비서실은 하루 종일 얼음장 같았다. 윤 비서는 그런 강태무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하지만 강태무는 쓸데없는 소리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변화가 왜 시작되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그저 모든 것이 다시 예전처럼 지옥 같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미칠 것 같았다. 그 짧았던 평온이, 악몽 없던 새벽이 단지 신기루였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퇴근 후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와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그를 덮쳤다. 집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이민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관리실에 연락했다.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이민서 씨는 오늘부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순간 강태무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말 한마디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었다. 고작 가사도우미 한 명이 그만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최악의 악몽을 꾸었다. 그리고 텅 빈 집에서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을 때 그는 비로소 인정해야만 했다. 자신의 지옥 같은 불면을 잠재워 주었던 것이 약이나 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그녀의 존재였다는 것을.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그림자 같던 그 여자의 존재가 자신의 유일한 치유제였다는 것을. 같은 시각 이민서는 낡은 배낭 하나를 맨 채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쪽으로 가는 가장 빠른 야간 열차표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에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어딘가에 있을 그를 떠올렸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인연.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야 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손으로 아직 납작한 자신의 배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아가야, 이제부터는 엄마랑 둘뿐이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지만 단단한 결의가 그녀의 눈에 서렸다. 열차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련 없이 인파 속으로 자신의 몸을 숨겼다. 이민서가 사라진 후 강태무의 펜트하우스는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아니, 그보다 더한 냉기와 적막이 감돌았다. 그는 매일 밤 술과 약에 취해 잠들었고 깨어날 때마다 지독한 악몽의 잔상에 시달렸다. 그녀가 있던 몇 달 동안 거짓말처럼 사라졌던 고통이 몇 배의 이자를 붙여 그를 덮쳐왔다. 그의 변화는 회사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소한 보고서의 오타 하나에도 불호령이 떨어졌고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임원에게도 칭찬 한마디 없었다. 모두가 CEO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숨을 죽였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강태무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새벽 3시에 식은땀에 젖어 잠에서 깼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끔찍한 이명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로가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지만 불길처럼 타오르는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결국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윤 비서를 호출했다. 한밤중의 호출에 잠옷바람으로 달려온 윤 비서는 강태무의 퀭한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병원이라도. 필요 없어. 강태무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사람을 찾아. 이민서.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윤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고작 가사도우미 한 명 때문에 이 난리란 말인가. 하지만 그는 감히 질문할 수 없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대한민국 땅에 있으면 24시간 안에 내 눈앞에 데려와. 그것은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진성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라는 지시였다. 진성그룹의 정보팀은 국가정보기관에 버금갈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이민서의 희미한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서울역의 CCTV에 찍힌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현금만 사용했고 대포폰조차 쓰지 않아 추적이 어려웠다. 하지만 정보팀은 그녀가 남긴 유일한 혈육병원에 입원 중인 이모의 주변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이모의 고향 근처인 남해의 작은 항구 도시로 흘러 들어갔다는 단서를 찾아냈다. 그 시각 민서는 낯선 바닷가 마을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로 일하며 허름한 월세방에서 지냈다. 아침이면 밀려오는 입덧과 싸워야 했고 밤이면 몰려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뒤척였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억지로 음식을 삼키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비리샨 바다 냄새와 소박한 사람들의 인정은 잠시나마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다. 이대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기도 했다. 서울의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서가 식당 뒷마당에서 그릇을 닦고 있을 때였다. 좁은 골목길로 익숙하지 않은 정적과 위압감이 흘러들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먼지 쌓인 골목길과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 그리고 그채 기대어 자신을 꿰뚫어 볼듯 노려보는 남자 강태무. 그는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 같았다. 몇 주 사이에 수척해진 그의 얼굴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고 그의 눈은 분노와 알 수 없는 집착으로 이글거렸다. 민서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희망도 함께 깨져버렸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다.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민서는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찾았을까? 이 땅 끝 같은 곳까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녀를 보며 강태무는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내가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나? 왜 말없이 사라졌지? 내가 우스워 보였나?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당신이 무서워서, 당신의 세계가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 퇴직금도 받지 않았으니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최대한 감정을 숨긴 사무적인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대답은 강태무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문제될 게 없어. 그가 코웃음을 쳤다. 내 집에서 일어난 일이야.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 그런데 네가 뭔데 나를 기만하고 멋대로 사라져.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 민서는 숨이 막혔다. 그때 아침부터 속을 뒤집어 놓던 메스꺼움이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입을 막으며 헛구역질을 했다. 순간 강태무의 이글거리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서 창백한 입술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쥐는 그녀의 손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그날 밤의 일, 그녀의 갑작스러운 퇴사,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CEO의 얼굴로 돌아온 그는 마치 판결을 내리듯 말했다. 임신했군.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단언이었다. 민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 모습은 긍정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내 아이인가? 그의 눈은 감정 없는 분석가의 눈이었다. 그에게 그녀는,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 아닌 확인해야 할 변수일 뿐이었다. 민서는 공포와 수치심에 눈물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아이를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피식 웃으며 그녀를 놓아주었다. 대답할 필요 없어. 내 얼굴에 다 쓰여 있으니
그는 잠시 침묵했다. 마치 복잡한 투자 계획을 검토하듯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는 민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결혼하자. 민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못 들었나 결혼하자고 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떠한 온기도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사업 계약 조건을 통보하는 것 같았다. 이유는 묻지 마. 넌 그저 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만 결정하면 돼. 그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제안의 내용은 간단해. 넌 나와 결혼해서 진성그룹의 후계자를 낳는 거야. 아이를 낳는 순간 너와 아이의 평생은 내가 보장한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네가 지금껏 상상도 못 해본 부와 명예를 누리게 해주지. 내 이모의 병원비 따위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줄 테니. 민서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혼, 후계자, 부와 명예. 그가 내뱉는 단어들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넌 오직 후계자의 어머니로서만 존재해야 해. 내게 사랑이나 아내로서의 권리 따위를 요구해서는 안 돼. 넌 그저 내 아이를 낳고 조용히 진성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일종의 계약이지. 이해했나? 그는 그녀를 인격체가 아닌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 혹은 값비싼 시바디로 보고 있었다. 민서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싫어요. 뭐라고? 싫다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나도 내 아이도 팔 수 없어요.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여긴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떠나주세요. 민서의 단호한 거절에 강태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다니.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착각하지 마, 이민서.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야. 그는 품에서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던졌다. 네, 현실을 똑똑히 봐. 내 이모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넌 입덧 때문에 이 식당에서도 곧 쫓겨나겠지.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을 것 같아 길바닥에 나 앉아 구걸이라도 할 건가? 네 아이에게 그런 비참한 삶을 물려주고 싶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민서의 가슴에 박혔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그녀가 매일 밤 두려워하던 현실이었다. 선택해. 너 혼자만의 자존심을 지키다 아이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건지 아니면 잠시 자존심을 접고 아이에게 세상 모든 것을 쥐어줄 건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라지. 강태무는 말을 마친 뒤 돌아섰다. 내일 이 시간까지 답을 줘. 내가 다시 오겠다. 그는 미련 없이 세단에 올라탔고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다. 민서는 그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아 바닥에 떨어진 서류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발밑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산산조각난 운명처럼.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손길이었다. 그날 밤 이민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강태무가 던지고 간 서류봉투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녀의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의 내용물이 무엇일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증명하는 숫자들, 그리고 그녀를 올가맬 차가운 계약 조건들일 것이다. 바닷바람이 낡은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았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지만 결국 아이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이 기막힌 운명. 그녀의 자존심과 아이의 미래를 저울질해야 했다. 저울은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시간에 강태무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표정이었다. 마치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로봇 같았다. 민서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파리한 얼굴로 그를 마주했다. 결정했나? 그가 물었다.
민서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마음을 정한 듯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약속한 모든 것들, 내 아이의 미래 이모님의 치료, 그 모든 것을 변호사 공증을 통해 문서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까. 강태무는 잠시 놀란 듯했다. 고분고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감히 조건을 내걸다니. 하지만 그는 이내 흥미롭다는 듯 비웃었다. 좋아.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내 아이의 어미가 될 자격이 있지. 그렇게 그녀의 도피는 허무하게 끝났다. 그녀는 강태무의 채 올라타 자신이 도망쳐왔던 서울로, 그 지옥 같은 펜트하우스가 아닌 더 깊은 지옥으로 향했다. 강태무의 본가 천군제 칭윤차이라고 불리는 저택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거대한 성체였다. 전통 한옥의 미와 현대 건축의 미학이 결합된 웅장한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이었지만 민서에게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된 정원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사용인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값비싼 향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이물질처럼 배척하고 있었다. 그녀의 짐이라고는 낡은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사용인들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을 드러냈다. 저 여자가 그 여자래,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 회장님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하는 수군거림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 저녁 민서는 호랑이 굴의 주인을 직접 대면해야 했다. 저택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자 강태무의 계모 한선주 회장이 주재하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 거대한 원목 식탁에는 이미 모든 사람이 앉아 있었다.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한선주 회장. 그녀는 겉보기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민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한 회장의 아들이자 강태무의 이복동생인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노골적인 조롱과 불쾌감을 담은 눈으로 민서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상석에는 강태무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네가 이민서 양이로구나. 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듣던 대로 참 소박하게 생겼구나. 명백한 비아냥이었다. 민서는 끓어오르는 모욕감을 누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니 너무 딱딱하잖니. 이제 곧 한 식구가 될 텐데. 편하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렴. 한 회장은 웃으며 말했지만 어머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결코 그녀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옆에 있던 강지훈이 피식 웃으며 거들었다. 어머니,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형님도 참 취향이 독특하시다니까. 어디서 이런 귀한 분을 모셔왔는지. 고아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는 대놓고 그녀의 출신을 들쑤셨다.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만을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에 강지훈은 오히려 김이 샌 듯 입맛을 다셨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민서의 앞에는 듣도 보도 못한 화려한 음식들이 놓였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넘길 수 없었다. 한 회장의 질문은 집요하게 이어졌다. 그래서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니?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태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구나. 우리 진성의 안주인이 될 사람인데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니? 모든 질문은 그녀의 초라한 과거를 들춰내 망신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 강태무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방관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그는 그녀가 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다.
이것 또한 계약의 일부라는 듯한 차가운 침묵이었다. 민서는 수저를 내려놓고 한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 정말로 궁금하신 것은 제 과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녀의 당돌한 대꾸에 식탁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한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제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금 제 뱃속에 진성그룹이 원하는 핏줄이 있다는 사실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동정을 구걸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싸워야 했다. 자신과 아이를 위해. 어머, 얘 좀 봐. 제법인데 한 회장이 차갑게 웃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어떤 천한 출신이든 내 손자를 품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넌 제 몫을 다하는 거니까. 그러니 몸 관리나 잘하렴. 행여나 내 손주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넌 그걸로 끝이니까. 그녀는 손주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민서의 존재 가치는 오직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끔찍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서는 저택의 별채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안내받았다. 그녀의 낡은 월세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화려한 방이었다. 최고급 가구와 장식품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금으로 만든 세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창가에 서서 잘 가꾸어진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높은 담장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섬에 갇힌 것이다. 민서는 조용히 자신의 배를 감쌌다. 아가야 무섭지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이 지옥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지켜줄게.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이곳은 단순한 계약 결혼의 무대가 아니었다. 자신과 아이의 생존을 건 진짜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패배할 생각이 없었다. 청군제에서의 생활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이민서는 금으로 된 새장에 갇힌 새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방이 적인 정글에 떨어진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였다. 한선주 회장의 공격은 교묘하고 은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놓고 민서를 모욕하지 않았다. 대신 태아를 위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녀의 목을 서서히 조여왔다. 아가, 우리 귀한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한 회장은 최고급 유기농 식재료로만 구성된 식단을 민서에게 제공했고 임산부에게 좋다는 값비싼 보약과 한방차를 매일같이 대령했다.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은 민서가 아닌 그녀의 뱃속에 극진한 정성을 쏟는 척했다. 하지만 민서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아픈 이모를 오랫동안 간병하며 약초나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다. 한 회장이 심신안정의 특효라며 건네는 한방차. 그 차를 마신 날이면 이상하게 몸이 나른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신체의 변화였다. 그녀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한 회장의 자애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을 보았다. 그녀는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어리석은 지심을 알았다. 증거 없는 의심은 그녀를 히스테릭한 여자로 몰아갈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순종적인 며느리를 연기했다. 한 회장이 주는 차를 감사히 받아 마시는 척하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화분이나 세면대에 몰래 버렸다.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을 작은 약병에 따로 담아 자신의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첫 번째 증거였다. 음식에 이어 사람을 통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사용인들은 한 회장의 충실한 손발이었다. 그들은 교묘하게 민서를 고립시키고 괴롭혔다. 식사 시간에 일부러 그녀가 싫어하는 향신료를 뿌리거나 그녀가 요청한 물건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시기였다. 복도를 지날 때면 들으라는 듯이 수군거렸다. 돈 보고 몸 파는 여자는 처음 보네. CEO님도 잠깐 미치셨던 거지. 곧
쫓겨날 거야. 그들의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매일같이 민서의 마음을 베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다. 강태무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그는 그 정도도 감당 못하느냐며 그녀를 경멸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온전히 자신의 몫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수군거리는 사용인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누가 주동자인지 누가 마지못해 따르는지 그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조용히 관찰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의 순진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적의 지도를 그리는 전략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장은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 민서의 방을 청소하던 수석하녀 김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물려주신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졌어요. 소란의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민서의 방으로 몰려들었다. 한 회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고 강지훈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조롱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김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민서를 범인으로 몰아갔다. 어제 사모님께서 브로치를 서랍에 넣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은 저 여자밖에 없어요. 가난한 도둑고양인 줄 알아봤어야 했는데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로 쏠렸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도둑으로 몰아 그녀를 내쫓으려는 속셈이었다. 민서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방 한구석에 있는 CCTV를 가리켰다. 저 CCTV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김 실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저건 장식이에요. 사적인 공간이라 녹화는 하지 않는다고요. 그 순간 민서는 확신했다. 이것은 함정이다. 그녀는 한 회장을 향해 말했다. 어머님, 제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가, 나도 널 믿고 싶구나. 하지만 증거가... 한 회장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을 흐렸다. 증거는 있습니다.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김 실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김 실장님 어제 제가 브로치를 넣는 것을 보셨다고 했죠. 정확히 몇 시쯤이었습니까? 저녁 식사 직후였으니 8시쯤이었어요. 김 실장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렇군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강태무의 비서인 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사용인 중 한 명이 윤 비서에게 연락했다. 곧 스피커폰으로 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차분하게 물었다. 윤 비서님 혹시 어제 저녁 8시에 강태무 사장님께서 어디에 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윤 비서가 대답했다. 네, 어제 저녁 8시에는 별채 앞에서 사모님과 함께 산책 중이셨습니다. 제가 직접 두 분을 뵈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제 저녁 강태무는 갑작스러운 변덕으로 민서에게 산책을 제안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30분 동안 정원을 걷기만 했고 민서는 그저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을 뿐이었다. 그 의미 없는 산책이 그녀를 구할 동아줄이 될 줄이야. 민서가 김 실장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제가 어제 8시에 사장님과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제 방 서랍에 브로치를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실장님, 김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민서의 시선이 한 회장에게로 향했다. 어머님, 이 집안의 물건에는 관심 없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제 아이의 안전뿐입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경고였다. 감히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는 조용하지만 서늘한 선전포고. 한 회장의 온화하던 미소가 처음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여자는 결코 만만한 양이 아니었다. 그날 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강태무가 처음으로 그녀의 방을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약병을 발견했다. 그녀가 한 회장의 차를 담아둔 증거였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그저 흥미로운 곤충을 관찰하듯 민서를 훑어볼 뿐이었다. 살아남는 법을 제법 빨리 배우는군. 그것이 그가 남긴 유일한 말이었다. 그는 그녀의 싸움에 개입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희미한 인식이라는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더 이상 그저 아이를 뵌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싸울 줄 아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 강태무가 떠난 후 민서는 서랍 속 약병을 꺼내보았다. 그리고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낮에 있었던 모든 소동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냉정하게 상황을 복기했다. 두려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심장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칼들이 자신을 향해 날아온다면 기꺼이 그 칼을 잡아 휘둘러 줄 생각이었다. 이 지옥 같은 정글에서 그녀는 사냥감으로 남지 않으리라. 브로치 사건 이후 청군제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사용인들은 더 이상 이민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못했다. 그녀의 조용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선주 회장은 분노를 감춘 채 더욱 완벽한 미소로 민서를 대했지만 그 미소는 겨울 서리처럼 차가웠다. 가장 큰 변화는 강태무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날의 소동을 윤비서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받았다. 보고를 들은 그는 흥미롭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계모의 유치한 함정, 그에 맞서는 이민서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대응. 마치 잘 짜인 체스 게임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증인, 바로 강태무 자신을 완벽한 타이밍에 활용했다. 그는 문득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저 자신의 악몽을 잠재워주는 기묘한 능력을 가진 가난한 여자아이를 낳기 위한 계약의 상대방. 그것이 그가 내린 이민서에 대한 정의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깨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연약한 초식동물이 아니었다. 조용히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적의 목을 노릴 줄 아는 영리한 맹수과에 가까웠다. 그날 밤 이후 강태무의 불면증은 신기하게도 조금씩 호전되었다. 물론 여전히 악몽을 꾸었지만 이전처럼 지옥의 문턱까지 끌려 들어가는 끔찍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는 그 이유가 저택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녀의 존재감 때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다. 어느 날 밤 강태무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저택의 서재로 향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이었다. 그런데 서재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누군가 책을 읽고 있었다. 이민서였다. 그녀는 두꺼운 육아서적과 함께 놀랍게도 경영학 원론책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서툰 글씨로 용어들을 정리한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다가가 그녀가 무엇을 보는지 훑어보았다. M&A PR, 스톡옵션. 진성그룹의 후계자가 될 아이를 위해 그녀는 스스로 이 세계를 공부하고 있었다. 잠이 안 오나? 그의 목소리에 민서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장님, 앉아. 내 집에서 내 책을 읽는 게 죄는 아니니. 그는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무였다. 왜 이런 걸 공부하지? 어차피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서요. 민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곳에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군가가 주는 대로 받아먹기만 하면 언젠가는 독이 든 사과를 물게 될 테니까요.
그녀의 말은 브로치 사건을 겨냥한 것이었다. 강태무는 그녀의 당돌함이 싫지 않았다. 한선주 회장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사람이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충고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계약서에 없는 순수한 그의 의지였다. 민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의 싸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야만 합니다. 저 자신과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녀가 제 아이라고 말하는 순간 강태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때 서재박 복도에서 나이든 집사가 발소리를 죽여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평범한 소리에 강태무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의 눈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잊고 있던 과거의 파편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어두운 복도, 희미한 양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희미한 미소.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이마에 밴 식은땀을 닦아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민서는 그의 상처를 보았다. 늘 완벽한 갑옷을 두르고 있던 남자의 맨살을 본 것 같았다. 그녀는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동정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의 고통을 알아주는 담담한 위로였다. 그 순간 강태무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지탱하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사고로 약혼녀를 잃은 후 그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의 고통을 똑바로 마주하고 힘들어 보인다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민서를 바라보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내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지. 갑작스러운 고백이었다. 하지만 난 믿지 않아. 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하게 나빠졌어. 늘 원인 모를 두통과 무기력증에 시달렸지. 그가 말하는 그 여자는 한선주 회장이었다. 주치의도 집안의 그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너무 어렸으니까. 하지만 난 봤어. 한 회장이 어머니의 찻잔에 몰래 무언가를 넣는 것을. 그의 목소리는 서늘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지금 진성과 지아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엿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서랍 속에 숨겨둔 약병을 떠올렸다. 한 회장의 수법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다. 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 내 말은 어린아이의 망상으로 치부됐고 시신은 한 회장의 반대로 부검도 없이 화장됐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묻혔지. 강태무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 집은 그런 곳이야. 진실 따위는 힘 있는 자가 얼마든지 덮어버릴 수 있는 곳. 그는 민서에게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그것은 그녀를 시험하는 동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무언의 신호였다. 그는 이 지독한 성에서 자신과 같은 적을 가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당신도 조심해. 한 회장의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 저택 밖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돼. 그 여자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니까.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위태로운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날의 대화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계약으로 묶인 차가운 관계였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태무는 그녀가 단순히 지켜줘야 할 아이의 암호체가 아닌 자신의 복수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민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서랍 속 약병과 녹음기를 보았다. 처음에는 오직 자신과 아이의 생존만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무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외로움과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한선주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 자신과 아이 그리고 과거에 묻힌 한 여인의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태롭고도 절박한 두 사람의 동맹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된 후 청군제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흘렀다. 한선주 회장은 더 이상 민서를 섣불리 건드리지 않았고 민서는 강태무에 묵인해 저택 안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조금씩 확보해 나갔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태아에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제공받았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한선주는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크고 치명적인 한 방을 위해 잠시 물러나 있었을 뿐이다. 저택 안에서의 작은 괴롭힘이 통하지 않자 그녀는 전쟁터를 저택 밖 세상 전체로 넓히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이민서의 평판을 대중 앞에서 완전히 짓밟아 강태무까지 함께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사건은 한 연예 정보지 기자의 특종 보도로 시작되었다. 단독 진성그룹 강태무 CEO 의문의 여성과 계약 약혼 알고 보니 고아 출신 가사 도우미.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상처 입은 재벌 3세와 가난한 신데렐라의 운명적 사랑이라는 로맨틱한 포장 뒤에는 치밀하게 계획된 미인계라는 악의적인 암시가 숨어 있었다. 기사에는 몰래 찍힌 민서의 사진이 함께 실렸다.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 낡은 옷차림. 누가 봐도 재벌가의 안주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기사가 터진 직후 인터넷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민서의 신상은 순식간에 파헤쳐졌고 온갖 추측과 악성 루머가 꼬리를 물었다. 넌 미쳐서 몸으로 꼬리친 여자. 강태무 CEO의 과거 트라우마를 교묘하게 이용한 사기꾼. 여론은 순식간에 그녀를 희대의 악녀로 만들었다. 한선주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결정적인 거짓 정보를 흘렸다. 민서가 과거 강태무의 사고로 죽은 약혼녀의 먼 친척벌이며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날조된 시나리오였다. 이 자극적인 스토리는 대중의 상상력에 불을 붙였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태무의 리더십은 순식간에 도마 위에 올랐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CEO가 사기꾼 여자에게 놀아나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강태무는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한선주의 짓이었다. 자신을 흔들기 위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아이와 그 어미를 여론의 재판대에 세운 것이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동원해 기사를 막고 루머 유포자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날 밤 청군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서는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기자들의 소음과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의 사진과 악플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괜찮았다. 하지만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이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까지 향할 것이라 생각하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 강태무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피로로 굳어 있었다. 괜찮나?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지만 아이는 내가 지켜. 진성그룹의 후계자야.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전쟁이야. 한선주 회장이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다. 그리고 난 이 전쟁에서 질 생각 없어. 그는 이제 민서를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닌 공동의 적을 가진 우리라고 칭하고 있었다. 루머의 출처를 찾고 이 모든 것을 조작한 배후를 밝혀내야 해.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강태무의 정보팀은 한선주가 언론사에 정보를 흘린 정황을 포착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특히 죽은 약혼녀와 민서를 엮은 부분은 너무나 교묘해서 마치 사실처럼 보일 정도였다.
회장님은 왜 하필 그 사고를 다시 꺼내신 걸까요? 민서가 조용히 물었다. 내 가장 큰 약점이니까. 강태무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그 사고로 난 모든 걸 잃었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그 상처를 건드리면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지.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고 관련 자료를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강태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사고는 그에게 금기어였다. 그는 죄책감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관련 서류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경찰이 내린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비극적 사고라는 결론을 그저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끝난 일이야. 더 이상 파헤쳐서 좋을 거 없어. 정말 그럴까요? 민서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상대는 한 회장님이에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공교롭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죽음, 그리고 약혼녀의 사고까지. 그 모든 비극의 수혜자가 결국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민서의 말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의심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결국 그는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사고 조사 기록 파일을 꺼내왔다. 두 사람은 서재의 책상에 마주 앉아 먼지 쌓인 서류들을 함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경찰 보고서, 현장 사진 증인 진술, 모든 것이 공식적인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그녀는 변호사나 형사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섬세하고 논리적인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해요. 그녀가 한 부분을 손으로 짚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평생 술 한 잔 제대로 마셔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고 당일 갑자기 만취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게. 그리고 그의 계좌로 사고 직전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는데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되어 있네요. 강태무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는데 증언 직후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민서는 계속해서 보고서의 허점을 찾아냈다. 결정적인 것은 블랙박스였다. 당시 강태무 차량의 블랙박스는 충격으로 인해 파손되어 복구 불가 판정을 받았다. 너무 깔끔하잖아요. 민서가 말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 즉 단순 사고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완벽하게 조작된 느낌이에요. 강태무는 민서가 짚어낸 부분들을 따라가며 서류를 다시 읽었다. 트라우마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냉철한 사업가의 눈으로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작된 증거, 사라진 증인, 너무나 편리하게 파손된 블랙박스. 그는 사고 당시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약혼녀의 얼굴. 그 행복했던 마지막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와 함께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의심이 피어올랐다.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약혼녀의 사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두 개의 거대한 비극이 어쩌면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설. 그리고 그 뿌리의 끝에는 언제나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계모 한선주가 있었다. 강태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만약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 몇 년간 원수를 바로 곁에 두고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아온 것이었다. 민서는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단순한 집안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과거에 묻힌 두 건의 살인사건일지도 모르는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서재 안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강태무와 이민서는 서로의 눈에서 같은 것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끔찍한 확신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괴물의 목에 칼을 꽂기 위해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사냥꾼이었다. 강태무는 즉시 윤 비서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지금부터 내 지시는 자네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네. 회사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한선주 회장의 모든 것을 파헤쳐. 20년 전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계좌 통화, 내역 만난 사람들, 먼지 한 톨까지도 놓치지 마. 그것은 진성그룹의 후계자가 내리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날부터 비밀스러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태무와 이민서는 완벽한 연극을 했다. 낮에는 서로를 경멸하는 계약 부부인 척했고 강태무는 회사 일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다. 민서는 얌전히 태교에만 전념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서재에 모여 각자 수집한 정보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강태무의 팀은 과거를 추적했다. 윤 비서는 수소문 끝에 약혼녀 사고를 담당했던 늙은 형사를 찾아냈다. 퇴직 후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그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강태무가 직접 찾아가자 결국 무거운 진실을 토해냈다. 당시 위에서부터 압력이 있었습니다. 단순 사고로 빨리 종결하라는. 더 파헤치려 했다가는 제복을 벗을 각오를 해야 했죠. 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명백했다. 또한 해외로 이민을 갔다던 유일한 목격자의 행방도 찾아냈다. 그는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마닐라의 한 빈민가에서 도박빚에 쪼들리며 숨어 살고 있었다. 강태무의 사람이 그를 찾아가자 그는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으며 그 돈의 출처는 한선주 회장의 차명 계좌였다는 것을 실토했다. 가해 운전자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출처 역시 같았다. 한편 민서는 저택 내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정기검진을 핑계로 병원에 가면서 몰래 숨겨두었던 한방차 샘플을 사설연구소에 분석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채는 즉각적인 독성은 없지만 장기간 복용 시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희귀한 약재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태무 어머니의 죽음과 정확히 같은 방식이었다. 민서는 또한 저택의 오래된 사진 앨범과 강태무 어머니의 유품을 뒤졌다. 그러다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한선주가 들어온 이후 시작된 원인 모를 두통과 어지럼증, 그리고 선주 씨가 주는 차는 너무 쓰다는 구절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죽기 직전 자신의 주치의 외에 한선주가 소개해준 다른 의사를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다. 모든 증거의 화살표가 단 한 사람 한선주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선주는 뱀처럼 교활한 여자였다. 그녀는 강태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언론을 이용한 공격이 강태무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그와 천박한 계집애를 하나로 묶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회사 내부의 정보원들을 통해 강태무가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파헤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그녀의 오랜 세월 계산된 이성은 광기 어린 필사적인 것으로 변했다. 강태무가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했다. 그녀는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강태무를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의 아들 강지훈을 그 자리에 앉히려는 계획이었다. 그녀는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녀의 무기는 자신이 시작한 루머를 바탕으로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정신과 의사를 매수해 강태무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짓 소견서를 만들었다. 또한 회계 장부를 조작해 강태무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이민서의 입을 막는데 사용했다는 가짜 증거를 꾸몄다. 이 모든 것은 강태무를 사회적으로 경영인으로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다. 긴급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가 강태무에게 전달된 것은 모든 증거 수집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다. 한선주가 먼저 칼을 빼든 것이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날 밤 서재에는 강태무와 이민서 그리고 윤비서 세 사람만이 모였다. 책상 위에는 지난 몇 주간 목숨을 걸고 모은 한선주의 범죄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여인의 인생을 그리고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악마의 기록들이었다. 주주총회는 이틀 뒤입니다. 윤 비서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회장 측은 이미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여론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강태무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폭풍 전의 밤바다처럼 고요했지만 그 눈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20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과거의 악몽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민서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어느덧 임신 중기에 접어들어 배가 제법 불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신만 괜찮다면 마지막 무대는 당신이 장식했으면 좋겠어. 강태무가 조용히 말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한선주 회장이 가장 얕보고 가장 경멸했던 당신이 그 여자의 가면을 직접 벗겨내는 거야. 그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을 테니. 민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그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자신을 자신의 아이를 그리고 이름 모를 그의 어머니를 위한 복수. 이틀 뒤 진성그룹의 운명을 건 거대한 폭풍이 이사회 회의실을 덮칠 것이다. 그 폭풍의 중심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인한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마지막 전투를 앞둔 전사들처럼 진성그룹 본사 로비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몇 시간 전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속속 도착하는 주주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대한민국의 거대 그룹 총수가 정신 이상과 횡령 혐의로 해임될지도 모르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강태무는 약속된 시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뚫고 마치 자신의 왕국을 시찰하는 왕처럼 당당하게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그가 혼자라는 사실에 수군거렸다. 스캔들의 주인공인 이민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의장석에 앉은 한선주 회장은 비통한 표정으로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아들인 강태무의 해임안을 상정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들 강태무는 아픕니다. 과거의 끔찍한 사고 이후 그는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매수한 의사의 소견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곧이어 스크린에는 조작된 회계 장부가 띄워졌다. 강태무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이민서라는 여자에게 건넸다는 내용이었다. 저는 어미로서 아들의 병을 감싸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낱 꽃뱀에게 넘어가 회사마저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진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태무 대표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한선주의 영의는 완벽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하는 비통한 어머니이자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냉철한 경영인의 모습. 일부 주주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장내는 강태무에게 불리한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그의 옆에 앉은 강지훈은 승리를 예감한 듯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태무는 담담하게 반론에 나섰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한선주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 앞에서 그의 말은 힘을 잃었다.
상황은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해임한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모두가 그의 패배를 확신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이민서가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다. 단정한 원피스에 이제는 제법 불러온 배가 그녀의 존재 이유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난한 가사도우미의 불안과 공포가 없었다. 오직 침착하고 강인한 진성그룹의 미래를 잉태한 어머니의 위엄만이 서려 있었다. 장내가 술렁였다. 한선주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감히 어디라고 여길 들어와 당장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민서의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기세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주주들 사이를 지나 윤 비서의 호의를 받으며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회의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울리는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이민서입니다.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신 돈에 눈이 먼 꽃뱀도 사기꾼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는 바로 이 진성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입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조목조목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윤 비서는 그녀의 말에 맞춰 스크린의 증거들을 하나씩 띄웠다. 첫 번째 증거는 연구소의 성분 분석표였다. 한선주 회장님께서는 제 건강과 태아를 위해 매일같이 귀한 한방차를 챙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스크린에는 장기 복용 시 유산 유발 가능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장내가 경악으로 술렁였다. 한선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저게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민서는 그녀의 발악에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다. 강태무 약혼녀의 사고 기록이었다. 한 회장님께서는 제가 과거의 비극을 이용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비극을 만든 것은 누구였을까요? 스크린에는 마닐라 빈민가에서 촬영된 목격자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었다. 그는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으며 그 돈이 한선주의 차명 계좌에서 나왔음을 울면서 고백했다.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흘러 들어간 돈의 출처도 마찬가지였다. 주주들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추악한 범죄의 현장이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저 계집애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한선주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민서의 마지막 공격이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마지막 증거는 20년 전의 낡은 일기장이었다. 강태무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모든 비극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서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스크린에 띄웠다. 선주 씨가 주는 차는 너무 쓰다. 그 차를 마시고 나면 온종일 머리가 아프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당시 한선주가 강태무의 어머니에게 소개했던 의사가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는 한선주의 지시로 강태무의 어머니에게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약을 처방했다고 눈물로 참회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분노와 배신감 섞인 고함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한선주의 미친 듯한 절규가 뒤섞였다. 그녀의 우아하고 자유롭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괴물의 민낯이 만천에 드러났다. 강지훈은 핏기 없는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아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강태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가 모든 것을 끝낸 아내 이민서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싸늘하게 굳어버린 한선주와 경악에 빠진 주주들을 둘러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내는 판결이었다.
추악한 거짓의 제국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강태무의 마지막 한마디는 모든 것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선주와 강지훈은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살인교사 횡령, 배임 증거인멸. 20년에 걸쳐 쌓아 올린 그녀의 범죄 목록은 끝이 없었다.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는 차가운 수갑에 의해 구겨졌고 평생을 오만하게 쳐들었던 그녀의 고개는 초라하게 떨어졌다. TV 카메라는 그 추악한 몰락의 순간을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했다. 진성그룹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지만 강태무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아픈 과거와 집안의 치부를 숨기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성그룹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진솔하고 단호한 모습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로 바뀌었다. 대중은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바로 세운 젊은 총수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몇 주 후 폭풍이 지나갔다. 한선주와 강지훈은 재판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안정을 되찾았고 강태무의 리더십 아래 더욱 굳건해졌다. 세상은 이민서를 더 이상 꽃뱀이나 신데렐라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여성으로, 그리고 진성그룹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펜트하우스에서 강태무와 이민서는 조용히 마주 앉았다. 한때는 감옥처럼 차갑게 느껴졌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강태무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시절, 그가 그녀에게 내밀었던 차가운 결혼 계약서였다. 그는 씁쓸한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처음에 난 당신을 그저 도구로만 생각했어. 내 아이를 낳아줄 사람, 그리고 내 지독한 불면증을 잠재워줄 편리한 치유제 정도로. 그는 계약서를 천천히 반으로 찢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예상을 전부 깨뜨렸지. 당신은 내 치유제가 아니었어. 당신은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나를 과거의 악몽에서 구해냈고 내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주었고 내가 빼앗겼던 진성그룹을 되찾아 주었어. 무엇보다 얼음 같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지. 그는 찢어진 계약서를 다시 한번 그리고 또다시 찢어 잘게 조각내 버렸다. 이 계약은 이제 무효야. 당신은 더 이상 계약에 묶여 있을 필요 없어. 자유롭게 떠나도 좋아. 아이의 양육비와 당신의 미래는 내가 평생 책임지겠어. 이건 계약이 아니라 내 진심이야.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녀를 올감했던 모든 족쇄를 스스로 풀어주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바보,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왜 내가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무서웠고 당신의 세계가 싫었어요. 오직 아이를 위해 당신 곁에 머물러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나도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보고 있었어요. 세상 가장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가장 외롭고 상처받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강태무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부푼 배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 아이의 작은 태동이 그의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경이로운 감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계약서가 아닌 진심을 담은 진짜 청혼이었다. 이민서, 내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내 아내가 되어주겠어. 그의 목소리는 애틋한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법으로 묶인 계약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영원한 약속으로. 당신과 그리고 우리 아이와 함께 가족이 되고 싶어. 민서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대답보다 더 진실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증오와 복수로 얼룩졌던 이 차가운 공간에서 마침내 진짜 사랑이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가을.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따스한 햇살과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돌을 맞은 아들 강아주는 아빠를 쏙 빼닮은 얼굴로 거실을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있었다. 강태무는 예전의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민서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하준이 아빠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보며 강태무는 민서를 향해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시작된 금지된 하룻밤. 그 밤은 한 가난한 하녀를 CEO의 치유제로 만들었고 마침내 그의 구원이 되게 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세 사람의 인생에는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처와 오해로 시작된 인연이 세상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